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딥러닝의 가장 기본 그리고 소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왜 같이 알아봐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오늘 시간 전에는 많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딥러닝도 얘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얘기하고 좋다는 건 다 같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딥러닝 혹은 AI라 함은 규칙 기반 논리를 만들어서 추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어떻게 잘 가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이 같이 발맞춰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일단 통계라든지 패턴 인식 쓰던 기술들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막 전체 다 새로운 기술도 아니에요. 다만 딥러닝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더 부각됐다라고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부터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원의 적절한 축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1차원을만 고려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총 9가지 샘플이 있다고 한다면 9개의 샘플이 있다고 한다면 1차원에 둔다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3개씩을 두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차원 하나 늘렸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의 공간에 3개씩 있었다라는 1차원에서의 밀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면 총 9개 공간이 되어버렸으니까 3, 9, 27, 27개까지 샘플을 늘려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를 막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데이터를 늘린다는 건 항상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막 늘릴 수 있다면 데이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학습의 현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을 늘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총 이제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2차원으로 돌 때에는 평균적으로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크게 우리가 이상한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차원을 또 늘렸어요. 솔직히 차원을 늘릴수록 좀 더 정교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좌표를 놓을 때 1차원에서만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다?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2차원,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복잡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개의 데이터를 27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3차원에서 27개의 공간을 배치한다면 일단 최소한 비는 공간이 18개는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되는 메모리도 많아지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신 표현은 좀 더 디테일해지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것보다 그런 계산의 연산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데이터 과학에서 말하기를 성능이라고 하는 건 뭐 1차원보다 당연히 2차원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초기에는 좀 성능이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그 연산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표현에 대한 두 가지를 모두 다 본다면 초기에는 성능이 좋아지겠지만 나중에는 공간의 낭비와 차원의 증가에 따른 연산이 훨씬 더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는 베네핏 대비 그 지불해야 될 비용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가장 적절한 차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재구성해 줄 것인가. 그래야 아까 우리가 논했듯이 딥러닝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도 적용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eature selection이라고 부르는 차원의 그 특징의 선택이고 feature extraction이라고 부르는 특징의 추출이 있습니다. 자, 선택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100짜리 사이즈의 벡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100 사이즈를 20 사이즈로 줄이고 싶어요.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우리가 볼 때 상위 20개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거 20개. 이건 힙사 대학 입시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100명의 지원자가 있지만 그 중에 20명만을 선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20명을 골라내겠죠. 이게 바로 피처의 셀렉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100개 중에서 뭐가 좋은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피처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100차원이 있다. 100차원짜리 이렇게 벡터가 있다. 그럼 얘를 20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다가 20 by 100짜리 W 행렬을 곱해버리면 일단 자 20 by 100 곱하기 이제 100 by 1짜리 행렬을 해버리면 사이즈는 20 by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얘네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벡터 사이즈는 20으로 줄였어요. 이게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 W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요 각각의 개별 컴포넌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면 그 값이 증폭이 되고 어느 게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그 값이 감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조절을 이 W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를 때에는 이렇게 피처에 이렇게 익스트랙션이라 부르는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W라는 행렬을 곱해주면서 사이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값들은 원래 있던 기존의 값을 선택한 건 아니고 걔네들을 W 값에 맞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결합 이 연산을 통해서 새로 재구성한 값들이 되는 겁니다. 예, 흡수제. 그래서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의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PCA라고 부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LDA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강의 노트에서 보는 것은 2차원의 데이터의 분포예요. 2차원의 분포. 왜냐하면 강의 노트가 2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을 크게 해서 보여준 것보다 2차원이 딱 보기 좋습니다. 근데 차원을 축소를 하니까 2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차원이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2차원이니까 1차원으로 돼야 돼요. 즉 선으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PCA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비록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나의 모양을 최대한 많이 잘 유지해 주세요. 내가 잃어버린 정보가 최소화되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바로 PCA입니다. 그러면 이 1차원으로 할 때 이렇게 좀 길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퍼져 있는 게 긴 대로 해줘야 우리가 이 시그널의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자체가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보존이 되겠죠. 이게 좁은 데로 매핑을 해버리면 이 표현이 그 좁은 데 다 몰려버리니까 다 뭉개져 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PCA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W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LDA는 뭐냐면 나는 얼마만큼 이 피처가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비록 내가 차원이 축소돼서 된다 할지라도 축소된 결과가 이렇게 분류하기 좋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왼쪽처럼 이렇게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보이면 저 파란색과 빨간색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별하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매핑을 해서 1차원으로 만들어주면 가운데만 싹둑 해주면 분류가 훨씬 잘 될 테니까 저런 식으로 차원을 축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LDA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행렬을 W를 곱해주지만 어떻게 곱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PCA처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LDA처럼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PCA는 차원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존해주세요가 PCA고 LDA는 차원을 줄이는 목적이 분류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보존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분류가 제일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매핑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LDA가 되겠습니다. 흡사, 여러분 그럼 예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해가 떴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팔 벌려서 서 있으면 김중원이라는 사람 지금 3차원 공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해가 떴으면 바닥에 뭐가 생기죠? 저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는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김중원이 2차원의 그림자로 매핑이 될 때 해의 위치에 따라서 2차원의 그림자 모양이 바뀌겠죠. 차원이 축소됐지만 축소된 상황에서 이 모양이 바뀐 거예요. 자, PCA는 뭐냐면 김중원이라는 사람의 모양이 3차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2차원이 되더라도 최대한 사람의 모양을 남겨주세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가 내 전방에 45도로 떠야
내가 딱 팔 벌리고 서 있으면 사람 모양이 제대로 잘 살아남겠죠. 그래서 PCA를 한다면 W라는 행렬은 내 앞에 45도로 떠 있는 거예요. 자, LD는 뭐죠? 그러면 LD를 하려면 해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바닥 밑에 동그랗게 내 그림자가 생기니까 다른 그림자랑 겹치지 않아서 구별하기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PCA, LD에 따라서 내 3차원의 김중원이 2차원의 그림자로 될 때 3차원의 모양이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전방 45도로 해가 떴으면 그건 PCA라 그러고요. 해가 내 머리 위에 떠서 그림자가 내 바닥에 동그랗게만 생겨서 다른 그림자랑 최대한 안 겹쳐서 분류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LDA로서 해가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PCA와 LDA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PCA를 계산한 법,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거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2010년인데 그때 어플이 있었어요. 푸딩 얼굴 인식이라는 어플이 있었는데 사실 얼굴 인식이 딥러닝을 하지 않고 그냥 고전적인 통계 기반 알고리즘을 쓰면 이제 흑백 같은 거는 흑백으로 다 만든 다음에 RGB라고 부르는 이 색깔을 다 없애고 흑백으로 만들어야 좀 더 우리가 경량화된 연산이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일단 데이터의 표현 자체가 흑백으로 된 게 좀 더 빠르게 연산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굴의 분포를 보고 이제 내가 누구랑 닮았는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예전에 딥러닝 이전에 10년 전에 썼던 얼굴 인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플에서 제 사진을 딱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찍었을 때는 딱 이병헌이랑 75%, 이병헌 배우랑 75% 나왔고 두 번째 찍을 때에는 이 엄앵란 선생님이랑 46% 나왔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찍을 때는 이걸 강의로 했을지 몰랐죠.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지를 보면 이게 바로 얼굴 인식이 PC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왜냐하면 RGB까지 얼굴 정보의 색깔까지 다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한 비트당, 한 픽셀당 24비트가 들어요. 빨간색 8비트, 녹색 8비트, 파란색 8비트에서 총 28비트가 들고 그들의 조합으로 색깔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흑백으로 하면 요거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8비트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차원을 3분의 1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하면 좀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니까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 얼굴 인식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림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왼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중원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한때에는 이병헌 배우가 나오고 어떨 때에는 엄영란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왼쪽에 있는 제 얼굴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에서 제가 이거 두 번째 사진 찍었을 때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통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분포를 본다 그랬으니까 안경을 낀 상황과 굉장히 유사도가 높게 나옵니다. 안경을 끼지 않을 때는 안경을 안 낀 상황과 유사도가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분포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매핑 시켰을 때 그러한 그림자가 생기는 건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중원은 안경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안경을 끼고 안 끼고의 여부가 그 사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죠. 딥러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천장 이렇게 넣는다 그랬는데 어떤 사진은 안경을 끼고 있고 어떤 사진은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은 안경을 끼고 안 끼고는 김중원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LDA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긴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두 개 군집이 있을 때 나는 얘를 차원을 축소시켜서 짭을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 군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원을 축소시켰을 때 이들 간의 거리가 점점 멀수록 우리는 구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뮤라고 쓴 게 평균입니다. 1번과 2번 사이에 이 거리가 멀수록 우리는 분포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똘똘똘똘 뭉칠수록 우리가 싹둑 자르기 좋겠죠. 분류하기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S라는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데 이 떨어져 있는 분산의 정도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적으로 멀수록 좋고 얘네들끼리는 먼 다음에는 얘네들끼리 똘똘똘 뭉쳐야 우리가 분류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의 차이, 이 중심값들의 차이는 분자에 있고 이 분산되어 있는 건 분모에 넣어서 이거를 최대화 시켜버리면 이 차이는 최대한 멀게 되고 분산은 최대한 작게 되니까 똘똘똘 뭉치게 되겠죠. 즉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군집 간의 거리는 최대한 멀게 만들고 각각 분산을 작게 만들므로써 분산을 작게, 즉 그들 간에 각각 똘똘 뭉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얘네들끼리 점점 똘똘 뭉치고 거리가 멀어지면 이 두 군집 간에 싹둑 자르는 분류가 편하겠죠. 그래서 LDA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군집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하고 분산은 작게 해라. 그렇게 하는 뭘 구해라? W를 구해라. 즉 차원을 축소시켜주는 행렬을 구해라.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쓰는 LDA, PCA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PCA, 즉 뭐냐면 둘 다 차원을 낮추고 싶어요. 차원을 축소시키고 싶은데 PCA는 어떻게 한다? 모양을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축소시킨다. 즉 얼굴 인식처럼 컬러 필요 없으면 흑백으로 차원을 축소시킬 때 이런 PCA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LDA는 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분류만 잘 되게 해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축소시킨 결과가 그들 간의 거리를 멀고 그들 간이 똘똘 뭉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차원 축소시키는 행렬을 구해달라라는 게 LD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최적의 제일 작고 제일 효율적인 사이즈를 만든 다음에 딥러닝 구조에 집어넣으면 좀 더 빠르고 고속의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와 딥러닝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인공지능들은 데이터 기반 AI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고전적인 논리 기반의 룰 베이스드 AI에서 데이터 과학 기반의 이제 AI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떠한 통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강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이성우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농업과 IT의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뭐 미래의 식량 문제는 당연히 두말 나위 없이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연구를 하심에 있어서 딥러닝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연구를 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뵙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